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획정안에 부산의 선거구 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일부 지역구는 합쳐지거나 나눠지면서 여야의 총선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부산의 국회의석은 18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는 경계가 조정됐습니다. 먼저 남구 갑과 을이 하나로 합병됐습니다. 북강서갑과 을은 북구 갑과 을 그리고 강서구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에 북구 만덕일동은 북강서갑에서 북구 을로 포함됐습니다. 또 사을에 있던 신평 이동이 사갑으로 경계가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결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남구 선거구엔 민주당 박재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의 현역 맞대결이 성사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구갑의 공천을 받은 민주당 박재범 후보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록 후보직은 사퇴하지만 저 박재범은 남구의 대표 일꾼 박지호 후보와 함께 남구의 거리에 계속 서 있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여야 경선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조짐입니다. 민주당은 사상구와 중구 영도구, 해운대 을에서, 국민의힘은 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구동구와 이번에 조정된 북구을 선거구 공천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여야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신인 정치인들의 얼굴 알리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BTV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 예상 선거구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야가 탈환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할 걸로 보이는 사하구갑 선거구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서부산의 낙동강 인접 지역구인 일명 낙동강 벨트는 민주당계 정당 지지세가 강해 부산의 격전지로 꼽힙니다. 그중 사갑 선거구는 사구 전체 16개 동 가운데 동쪽과 북쪽 방향에 위치합니다. 괴정 1, 2, 3, 4동과 당리동, 하단 1, 2동 등 7개 동이 사구 갑 선거구에 속합니다. 총 인구수 13만 1,400여 명, 선거인 수는 11만 7,100여 명입니다. 일단 앞선 선거와 비교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으로 신평 이동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4년간 20세에서 59세 인구 8,409명이 줄었고 60세 이상 인구는 5,26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야성 표심이 강했던 하단 1, 2동 인구가 전체 선거구의 5%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괴정 2동과 괴정 4동을 제외하고는 각 동의 인구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좋은 성적을 내면 전국 선거에서도 승리했던 경우가 많은 만큼 부산이 충청 지역과 함께 전국 선거의 향방을 잇는 바로미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공천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그렇다면 사하갑 유권자들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선거구 중 하나인데요. 역대 선거 결과를 장동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하구는 인구 증가로 1996년 15대 총선부터 갑과 을 지역구가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서석재, 엄호성 전 의원이 17대까지 당선됐고 18대에는 형기환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19대에는 선수 시절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대성 동아대 교수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라이벌은 해운대에서 낙선한 뒤 지역구를 옮긴 민주통합당 최인호 후보였습니다. 문대성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고 선거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최인호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결과는 2,300여 표 차로 문대성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사하갑의 강한 보수세에 민주당계 정당이 발을 못 붙였지만 20대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최인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사수, 사하갑 2차례 도전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뒤를 바짝 쫓았지만 최인호 후보는 2,700표 근소한 차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김척수 후보와 최인호 후보의 대결은 21대 총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하갑 선거구는 전국에서 가장 접전을 벌인 곳이었습니다. 개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역전에 역전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최인호 후보가 0.87%, 697표 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지역구 중 최소 표차로 당선과 낙선이 갈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22대 총선. 최인호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고 3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공천됐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부산 진구 을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바닥 민심을 훑으며 지역을 다져온 최인호 의원과 집권 여당 힘을 안고 사하갑에 첫 도전하는 이성권 전 부시장. 보수 텃밭 부산에서 지난 2차례 선거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사하갑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가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진표가 완성된 사하구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박철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부산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5번째로 부산시의 5.4%의 면적의 사하구, 인구수 약 30만 명으로 사하구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사하구 갑 선거구 지역에 있는 괴정 1, 2, 3, 4동, 당리동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철거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당리동,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는 543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빠른 시행도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주를 하고 공사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 바람입니다. 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하구갑 선거구 지역에 속하는 하단 1, 2동의 최대 관심사는 교통입니다. 사하구 하단 오거리, 최근 교통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로 인해 교통 흐름이 나빴지만 종점 구간 도로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에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나고 사람들 오늘도 교통 마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하단동 승악산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와 하단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그리고 복합타운 조성 등 동부산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지역 낙후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도 후보자들이 풀어야 할 지역 현안으로 꼽힙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네, 4월 10일 총선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윤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도했듯 사하구갑 선거구는 민주당계 정당 지지세가 강한 일명 낙동강 벨트 지역이잖아요. 네. 이번 총선에서 격전이 예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보셨다시피 사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현역이죠. 최인호 의원이 3선을 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성권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성건 후보는 지난 17대 총선이죠.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 진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요.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이성건 후보 모두 부산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라서 선후배 간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신평 이동이 추가되면서 이번 선거 판세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하구 갑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의 선거구 변화가 제법 있죠.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북강서 갑, 북강서 을 이렇게 2개 선거구가 북구 가불과 강서구 3개 선거구로 조정됐는데요. 이 선거구들 모두 이른바 낙동강 벨트 지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여야 모두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가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만큼 이번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북구 갑에서는 민주당의 재선에 도전하는 전재수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5선 현역 의원인 서병수 후보가 맞붙게 됐고요. 강서구에서는 국민의힘 3선 김도 후보와 민주당의 변성환 후보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덕일동이 포함된 신설 북구 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남구 갑을도 눈여겨봐야 할 선거구인데요. 당초 남구 갑과 을이 남구 선거구로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여야로 나뉘어서 갑을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빅매치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갑을 현역 의원 모두 이 합구를 예상하고 있었던 선거를 준비를 미리 했었던 터라 빅매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선거구가 다 그렇겠지만 또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영구와 연제구, 동래구 선거구인데요.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김희곤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번 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된 지역이거든요. 현역 불패가 깨진 만큼 여야 후보 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용구는 정치 신인이죠. 민주당 유동철 후보를 냈고요. 국민의힘은 장해찬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연제구 선거구도 민주당 이성문 전 연제구청장에 맞서서 국민의힘 김희정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서도 민주당 박성형 전 동래지역위원장과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서지영 전 당 총무국장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들 격전지 이 전체 선거 판세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서 역시나 열띤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전 지역에서 부산형 통합늘봄과 공교육 체인지,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는 제2유형에 선정된 부산은 앞으로 3년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앞으로 있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연계해서 부산의 교육이 자유로워지고 특성에 맞게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태어난 혹은 부산에 계시는 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들게 되었다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글로벌 통합 늘봄 운영과 글로벌 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 혁신 등에 5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과 해외 우수 대학을 연계한 부산형 글로벌 캠퍼스와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있는 대학 설립도 추진합니다. 크게 보면 11세까지는 돈이 안 들더라도 공공에 책임지는 늘봉. 그다음에 그 중고등학생은 특성화된 교육, 공교육의 강화. 대학은 부산만 갖고 있는 대학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공유대학, 그다음에 외국과의 그 학점 쉐어, 그다음에 대학원 대학 이런 것들은 부산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의 학생 정원의 확대, 그다음에 경자구역 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적 한계 극복,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산 교육발전 특구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평소 때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최종 선정됩니다. 저출생과 젊은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산에 교육을 통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항공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항공고를 시작으로 항만물류와 K-팝 고등학교 등이 차례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부산의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공고와 상고라는 명칭을 떼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곳으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전면 개편의 첫걸음으로 부산 항공고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옛 서부산 공고를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부산 항공고는 가덕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지역 정주에 기반을 둔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우수한 기능 인력으로서 능력을 키우고 각 항공사와 지역의 항공업체에 취업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키우는 인재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부산 항공고는 항공정비과와 항공기계과, 항공전기전자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됩니다. 올해 신입생은 6학급으로 96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공 관련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준 학교가 부산 항공고등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도 나온다 사실 들어서 그쪽에서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해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산학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항공정비사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부산항공고등학교 기술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 고등학교 선취업 후진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취업을 할 수 있다면 부산에 인재가 정조해야 됩니다.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항공고를 시작으로 2028년 K-팝과 원자력, 2030년엔 항만물류고등학교 등을 잇따라 개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구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